30년 동안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 30년 동안 물가, 임금 등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값어치인 금리가 0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때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처럼 엄청난 성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의 얘기입니다. 과거 일본은 1960년대 이후 기술혁신과 민관의 투자 확대로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에는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견줄만한 세계 5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969년에 들어서는 없어진 소련을 제외할 경우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다른 선진국들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인 일본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미래의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도 그칠 줄 모르는 성장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미일 반도체 협정, 플라자 합의 등으로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플라자 합의로 통화 가치가 2배로 절상된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는데 일본은행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86년 저금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5%대였던 기준금리를 2.5%까지 급격하게 낮춘 것입니다. 안 그래도 화랑이던 일본 경제가 금리까지 낮아지니 주식과 부동산 등의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버블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현금이 넘쳐났고 무분별한 지출도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1980년 6,560에서 1989년 말에는 38,916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시가총액 1위는 일본의 통신회사인 NTT가 차지하게 됩니다. NTT의 시총은 세계 시총 2위였던 미국 IBM의 3배가 넘었습니다. 1988년에는 세계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8개가 일본 회사였고 나머지 2곳이 미국 회사였을 정도입니다. 그보다 더 미친 건 부동산 가격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토지 가격이 이미 수십 배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 수도인 도쿄의 땅값은 약 5배가 됐습니다. 도쿄 황궁의 땅값이 캘리포니아주와 맞먹고 도쿄 전체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심각해지는 거품에 일본은행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1989년에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 이어 1990년에는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로써 신규 부동산 대출이 전면 금지되죠. 거품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이런 조치는 심각한 버블 붕괴를 일으킵니다. 1992년 3월 31일에 니케이 225 지수는 19,346으로 반토막이 됐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한 것뿐인데 생각 외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이후 일본인들은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몸소 체험하지 못하고 교과서에서만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돈이 이동하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일본은 돈이 돌게끔 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전략을 시행합니다. 일본은행은 1996년 이후로 계속하여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했지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일본은 또 한 번 과감한 정책을 실행합니다.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돈을 발행해 그 돈으로 국채를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시중에 돈을 풀어 디플레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2013년 이전까지 마이너스였던 물가 상승률은 2014년 5월 3.7%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일본은 다시 디플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다시 기준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채택합니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낮춘 것이죠. 저축을 억제하고 은행이 현금을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정책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고심하던 일본은행은 이제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것을 고안해냅니다. 이것은 장기금리의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원하는 금리 수준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국 단기금리뿐 아니라 장기금리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은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투자할 만큼 수익성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투자자들은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결과 2019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 들어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목표했던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일본의 정책이 제대로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플레가 일어났는데요. 첫째, 이 원인이 일본의 인플레를 자극했고, 둘째는 엔화의 약세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려 긴축 정책을 실시했는데, 일본은 목표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지속된 엔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이나 종합 상사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켰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2024년 3월 들어 4만을 돌파해 30여 년 만에 역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사상 최대치를 달성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외국인 투자가 한몫했는데요. 엔화 약세와 저금리가 그 원인입니다. 저금리에 엔화를 조달해서 엔화 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인해 30년간 오르지 않던 임금도 오르기 시작하는 등 경제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경제 회복세는 일본 정부가 바라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발생하는 경제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진 단지 엔화 약세와 저금리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외국인들의 주식, 부동산 투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한 30년 만에 크게 오르기 시작한 임금 인상률도 사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드라마틱한 일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명목 임금 인상률은 이전에 비해 크게 올랐으나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임금 인상률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긍정적인 현 상황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엔화 약세 때문이긴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나중에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임금 인상률은 오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분명 30년 만에 명목임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긍정 신호입니다. 이런 요인들은 후에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로 인해 2024년 3월 19일 일본은행은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0.1% 올리고 수익률 곡선 제어도 중단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긴축으로 들어서지는 않아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10여 년 이상 유지하던 정책을 반대 방향으로 변경했다는 건 유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축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엔화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주요국들과의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 엔화 매도 현상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일본 주식과 부동산의 매력이 덜해지겠죠. 이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긴축 추세가 지속되면 수십 년 만에 모기지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의 2.5배가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국채 잔고는 1000조엔, 그러니까 한화로 약 9,0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긴축으로 장기 금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국채 원리금 상환이 커져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운용은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일본 경제가 살아난 배경과 앞으로 일본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